여러분이 모르는 사악한 미국인 늑대인간에게 습격당한 빨간 망토 소녀들, 실제 슬래셔 영화의 광인까지, 이들은 역대 가장 미친 연쇄 살인마입니다. 중세 최악의 연쇄 살인마로 불린 베터 니어스는 1580년대 독일 시골을 배회한 산적입니다. 그는 잔혹한 범죄자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살해하고 심장을 먹으면 초자연적 힘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당국이 그를 체포했을 때 니어스는 75건의 살인을 자백했고 전설에 따르면 결국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폴스베르크에서 악마를 만나 투명해지거나 염소 군인으로 변신하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몰락은 1581년에 찾아왔는데 사냥을 다녀온 후에 시체 일부가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 잊고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중 목욕탕에서 목격된 후 남자들이 여관 방에 들이닥쳐 끔찍한 내용물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그를 끌고 가서 피부를 숯불에 지지고 끓는 기름을 부었고 니오스는 곧 자백했습니다. 그 시절 가장 끔찍한 처형은 바퀴 형벌이었고 발에서 머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니오스에게 일어났습니다. 형집행인이 그를 42번 내려쳐 뼈가 부러졌고 니오스는 사지가 찢겨도 심장이 뛰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니오스는 544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지옥에서 온 노상강도였지만 역사엔 더 끔찍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1600년대 중세에는 삶의 현실을 숨기려 악마와 괴물 이야기가 자주 만들어졌습니다. 식인종은 주로 굶주린 빈민이었고 늑대인간은 정신 이상 연쇄살인범이었으며 그들의 희생자였습니다. 실제 빨간 모자 소녀들이 숲에서 공격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무서운 아이이자 유럽 늑대인간 전염병의 중심인물인 장 그르니에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17세기 초보르도 근처에서 태어난 장 그르니의 부모는 그가 악령의 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3살에 집을 떠나 양을 돌보며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그를 만난 젊은 여성들은 장 그르니에가 여위고 더럽고 엉켜붙은 노란 머리카락과 끔찍할 정도로 야만적인 빛을 띠는 창백한 회색 눈을 가졌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송곳니는 입술 밖으로 튀어나왔고 손톱은 새 발톱 같았습니다. 그는 매주 월, 금, 일 해질 무렵 늑대인간이 되어 개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지만 여자아이가 더 맛있고 그들의 살은 부드럽고 달콤하며 피는 진하고 따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들 중 한 명이 이 늑대 소년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장은 체포되어 그녀를 죽이고 먹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어린 희생자들을 잡아먹고 양치기 소녀들을 습격했으며 또 다른 소녀를 공격하다 붙잡혔다고 자백했습니다. 당국은 이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진짜 늑대인간이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마녀법에 따르면 그것은 악마와의 계약을 의미했고 이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1603년에 그는 교수형과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늑대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린 연쇄 살인범일 수 있는 장 그르니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형 선고에 대한 항소 과정에서 희생자 중 한 명이 실제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공격이라는 이야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살해된 여성의 옷이 찢김 없이 깔끔하게 벗겨져 늑대의 소행으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그가 전응가이고 영양실조에 시달렸으며 버려졌고 정신적으로도 장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인용하자면 악령에 의해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형은 감형됐고 그는 수도원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당시 당국은 농민 빈곤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괴물들은 편리한 미끼였고 이것이 우리를 뱀파이어로 이끕니다. 1700년대 이야기입니다. 1725년 피타르 블라보비치는 뱀파이어가 신화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가난한 세르비아 농민 페타르는 젊어서 죽었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 9명이 하루 만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모두가 죽기 전 블라요비치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인들이 뱀파이어 매장을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신을 관의 못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다시 살아나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무덤에 몰려가 뱀파이어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긴 손톱, 더 많은 머리카락, 부패 흔적 없음. 당국이 나타나서 마을 사람 전부를 증인으로 초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터키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뱀파이어가 결국 모두를 죽였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관을 열자 페타르의 시신은 상태가 좋았고 머리카락과 손톱도 길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참석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용기를 내어 그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문에 보도되었고 곧 독일, 프랑스, 영국 전체가 동유럽의 뱀파이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뱀파이어는 없는데 왜 죽어가던 사람들은 같은 죽은 남자가 왔다고 했을까요? 아직 진단되지 않은 질병이나 영양실조로 이미 약해진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집단적 광기, 즉 선망 같은 것이었을 거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블라요비치 이후 동유럽에선 뱀파이어 소동이 발생했고 시신 부검에서 뱀파이어 상태가 논의됐습니다. 이상한 시기였지만 집단적 광기였거나 진짜 뱀파이어가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 1800년대 빅토리아 시대 런던으로 가봅시다. 19세기는 큰 부의 시대였습니다. 산업 성장으로 부자들은 큰 부를 얻었지만 빈민가는 여전히 극심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공포 속에 잭 더 리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련된 남성으로 화이트채플을 두렵게 했습니다. 음침한 거리에서 여성 시신이 연이어 발견됐고 살인 수법도 해부하게 능숙한 이가 저지른 듯 정교했습니다. 이 범죄들은 화이트채플 연쇄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그중 5건은 동일한 특징과 수법을 보였습니다. 여성들은 몸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내장과 장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러 이름이 거론됐지만 잭 더 리퍼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혐의를 받은 남성들 중에는 미국인도 있었는데 미국 역시 자신만의 리퍼들이 있었습니다. 잭 더 리퍼가 런던에서 유명해지기 3년 전 텍사스 오스틴에는 서번트걸 애니힐레이터라 불린 더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1885년 12월 26일 뉴욕타임즈는 잔혹한 범죄들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 하인이 공격당하고 6명이 방에서 습격당했습니다. 살인범이 밤에 몰래 들어와 도끼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오스틴 경찰은 400명 용의자를 신문했지만 자백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미치광이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공격한 후 밖으로 끌고 나가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특정 자세로 있었고 귀에 날카로운 물체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 살인사건들은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었지만 갑자기 멈췄습니다. 살인범이 19세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요리사 네이선 엘진이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는 한 소녀를 공격하다가 경찰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일부는 하녀 학살자가 대서양을 건너 잭 더 리퍼가 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세계는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1910년대로 들어섭니다. 20세기 초 미국에는 미친 도끼 살인마들이 많았고 헨리 무어도 그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집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도끼로 모두를 죽일 때까지 공격했습니다. 1911년 9월 그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집에서 도끼로 부부와 4자녀를 살해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일리노이에서 3가족, 캔자스 엘스워스에서 5가족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는 1912년 아이오와 빌리스카에서 도끼로 가족 6명과 손님 2명을 살해했습니다. 무어는 주요 용의자였지만 유죄 판결은 없었습니다. 그는 도끼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시절 미국에서 가장 미친 연쇄 살인범은 클리블랜드 출신이었습니다.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대공황 때 클리블랜드의 킹스버리러는 불황자 소굴이었습니다. 도박장과 매춘굴, 떠돌이들로 가득한 그곳은 악명 높은 후보빌 중 하나로 연쇄 살인범에게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살인범은 시신을 토막내 도시 여러 곳에 흩뿌렸습니다. 한 희생자는 썩어가는 인간 살던 거리가 되었고 그녀의 머리는 호수에서 한 어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 남자가 나타났는데 둘 다 거리에서 머리가 없는 채로 발견되었고 그들의 시신은 완전히 피가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1936년 1월, 6월, 7월에도 시신들이 발견됐으며 모두 참수됐고 남성은 성기 훼손이 있었습니다. 9월 한 남자가 기체에 오르다 상반신만 남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반신은 진흙탕에서 끌려 올라왔고 600명의 군중이 지켜봤습니다. 이 사건에 국가 최고 수사관 엘리언 네스가 배정됐습니다. 그는 곧 알 카포네를 잡았죠. 이는 네스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두구의 시신이 그의 사무실 창 아래에 버려졌습니다. 용의자 중 프랜시스 에드워드 스위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클리블랜드 명문가 출신이며 국회의원 사촌이었습니다. 프랜시스 에드워드 스위니는 1차 세계대전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 손상을 입은 폭력적 알코올 중독자였고 의무병으로 심한 부상자의 팔다리 절단을 맡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의사가 되었고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 5번의 심사를 받았으며 검시관실에서 메스를 썼지만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그가 자진 입원하자 토르소 살인 사건이 멈췄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악몽이 정신병원에서 사라지는 동안 미국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 프랑스 의사 마르셀 페티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페티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스 공격을 당한 뒤 정신적 붕괴로 전역했습니다. 그는 군용 담요와 모르핀을 훔치다 적발돼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미성년 잡범 시절 이미 정신 이상자로 낙인 찍혔고 한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으로 기소를 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든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의 삶은 한동안 안정적이었으나 환자 물건 절도와 불법 낙태, 모르핀 복용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파리로 이주한 후 그는 다시 예전의 수법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프랑스는 점령당했고
그 음흉한 의사는 나치 지배해 활동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타락했고 프랑스 레지스탕스 대원들에게 남아메리카 비밀 탈출을 제안하며 인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지품을 가지고 집에 도착했지만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시한 화물을 주사해 그들을 살해하고 모든 것을 훔친 뒤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나치들은 결국 소문을 듣게 되었고 한 정보원을 고문한 끝에 그들이 찾던 사람이 유제니 페티오 박사의 가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그의 집을 급습해 19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72개의 여행 가방과 1,400파운드가 넘는 소지품을 발견해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닥터 사탄 페티오는 1946년 5월 25일 처형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후 미국 연쇄살인의 황금시대로 들어갑니다. 1960, 70년대는 자유로운 사랑, 문화혁명, 연쇄살인범의 시대였습니다. 제리 브루토스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친절한 남편이었지만 잠금 장치와 인터폰이 있는 차고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폭군 같은 어머니에게 지배당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는 하이힐과 자위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는 군대 입대와 결혼 등 정상적인 삶을 시도했지만 환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가 하이힐 신고 집안일 하는 걸 참아줬고 사진도 찍어줬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아내가 거절하자 그는 차고를 촬영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성 피해자들을 갈고리와 도르래에 매달고 말을 건넨 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훔친 옷을 시신에 입혀 마네킹처럼 썼습니다. 시신이 부패하자 그는 보관을 위해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나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탈출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이힐, 립스틱, 드레스를 입고 시신 옆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이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조용히 지내며 주로 신발 카탈로그와 함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모를 가장 사악한 남자일지도 모릅니다. 1990년 8월 플로리다 대학교 게인즈빌 기숙사는 모두 분주했지만 한 방만 예외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명은 등에 박힌 칼이 가슴까지 관통할 만큼 강하게 찔렸습니다. 시신은 일부러 자세를 잡고 머리카락도 손질됐으며 깨끗이 닦인 채 옷은 곁에 정돈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다른 여학생은 위층에서 일부러 자세를 취한 채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흉기는 1피트 길이 의미 해병대용 K바 전투칼이었습니다. 데이, 같은 캠퍼스 18, 새 학생 이 공격받아 살해됐습니다. 살인범은 그녀가 집에 올 때까지 아파트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머리 없는 채 침대에 앉아 두 손은 허벅지 위에 있었고 몸은 절개돼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경찰도 그녀의 머리가 책장 위에 시신을 내려다보게 놓인 모습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틀 후 23세의 트레이시 폴스는 무서워서 친구 매니 토베텍에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범인은 그녀의 아파트에 침입해 매니를 제압하고 칼로 찔렀습니다. 트레이시는 떨며 방에 숨었지만 범인은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고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뒤에도 고통의 흔적이 남았고 그는 다른 피해자들처럼 그녀를 바닥에 끌고 가 자세를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오든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들은 트레이시가 위를 올려다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얼굴은 깨끗했고 머리카락도 잘 빗어져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이 일을 끝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트레이시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더 깨끗했고 훼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범인이 이 뒤틀린 정신 어딘가에서 양심을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뒤틀린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39세의 데니 롤링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잘생긴 전직 군인으로 강도와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잡혔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영웅이자 타고난 살인자였으며 군에서 은퇴한 후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그의 할아버지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그가 태어난 날부터 학대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롤링스는 수십 년간 무장 강도와 8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집에 침입해 한 가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보즈시키며 현장을 청소하고 시신을 능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성 몸을 비누로 씻고 그녀 옷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는 영화 엑소시스트 3을 보고 처음으로 악마가 자신 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의 마음은 다른 존재, 즉 악마 같은 살인 성향을 가진 제미니와 무장 강도 인격인 이노툼과 함께 머무는 곳이 되었고 이 모든 인격들이 서로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다르다고 롤링스는 말했습니다. 데니는 태어날 때부터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근본주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예술가는 이 사람이 살인 혐의로 도망치던 중 공원에서 만난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데니가 다정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했다. 축제에서 데니가 고민형을 뽑아주었고 집에 돌아와 청소 후 함께 영화를 보려 앉았다.
그 여성은 데니의 수많은 여자친구들과 연인들 중 한 명이었으며 그녀들은 모두 데니가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재민이를 알지 못해서 운이 좋았던 것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묻자 그는 광기의 순환이 완성됐다고 답했습니다. 2006년 10월 25일 그는 마지막 식사로 랍스터 꼬리를 먹고 약물이 주입되는 동안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그의 범죄는 영화 스크림 나우의 영감이 됐습니다. 잡히지 않은 괴물을 보고 싶다면 경찰이 잡지 못한 최악의 연쇄살인마들을 시청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